YS 그룹타워의 펜트하우스 라운지, 하늘의 방이라 불리는 그곳은 도시의 모든 불빛을 발 아래 둔 채 폭풍 우치는 밤하늘과 지상의 혼돈을 유리벽 하나로 분리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의 일화를 움직인다는 YS의 총수, 강태준은 그 유리벽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짙은 회색 슈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칠흑 같은 머리카락과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은 창밖의 폭우보다 더 냉혹한 기운을 뿜어냈다. 그는 방금 수조원이 걸린 MA 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참이었다.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회장님, 아시아 시장 재편의 신호탄이 될 겁니다. 김 비서실장이 특유의 절제된 목소리로 보고했지만 강태준의 시선은 여전히 창밖을 향해 있었다. 그에게는 승리의 환호보다 다음 단계의 전략적 배치가 더 중요했다. 그의 세계는 철저한 논리와 계산, 그리고 빈틈없는 통제로 이루어져 있었다. 감정은 불필요한 변수이자 약점일 뿐이었다. 그때였다. 펜트하우스로 직통하는 엘리베이터 홀에서 날카로운 고성이 터져 나왔다. 태준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좁혀졌다. 이곳은 그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소음도 침입할 수 없는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이어야 했다. 보안 요원들의 당황한 목소리와 제지하는 듯한 외침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김 비서가 즉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움직이려던 찰나 라운지의 육중한 자동문이 거칠게 열렸다. 빗물에 흠뻑 젖은 한 여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섰다. 그녀의 값싼 코트는 물을 잔뜩 머금어 무거워 보였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뺨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는 이곳의 화려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절박함으로 가득 찬 이방인이었다. 2명의 건장한 보안 요원이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외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제발, 제발 만나게 해주세요. 강태준 회장님, 제발, 시간이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을 넘어 처절했다. 태준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어떤 동요도 비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성역을 침범한 불청객에 대한 차가운 분노와 즉각적인 상황 판단만이 존재했다. 그는 손을 들어보안 요원들의 접근을 막았다. 여자는 태준을 발견하자마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아갈 힘도 없는 듯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 울음소리는 세련된 라운지의 공기를 찢어밟기는 듯 날카롭고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쥐었다. 비닐에 쌓여 빗물에 젖지 않으려 애쓴 흔적이 역력한 아이의 사진이었다. 제발, 우리 민준이가 죽어가요. 제발, 살려주세요. 여자는 사진을 태준을 향해 내밀며 바닥에 이마를 찌을 듯 애원했다. 그녀의 울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희망이 무너져 내린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마지막 절규였다. 도시의 야경을 등지고 선차가운 지배자와 바닥에 엎드려 생명을 구걸하는 여자. 극단적인 대비였다. 강태준은 그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두뇌는 즉각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했다. 보안 시스템이 뚫린 경위, 여자의 신원, 목적, 하지만 그의 발은 평소와 달리 즉각적인 처리를 위해 움직이지 않았다. 그 울음소리가 아이의 사진 때문에 무너져 내린 그 처절한 모습이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미세한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시선은 여자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누구냐?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감정이라곤 신랄만큼도 섞이지 않은 사실 확인을 위한 질문이었다. 여자는 고개를 들었다.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공포와 절망으로 풀려버린 초점. 그녀는 태준을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흐느꼈다. 태주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가 김비서에게 눈짓을 보내 여자를 처리하라고 지시하려던 바로 그 순간 여자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태준의 얼음 같던 눈동자가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7년이라는 시간의 먼지 속에 묻혀있던 기억의 파편이 날카롭게 되살아났다. 빗물에 젖어 더욱 짙어진 여자의 눈동자. 겁에 질렸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강인함. 한서윤. 태주는 자신이 그 이름을 입 밖에 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가웠지만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7년 전에 어느 여름밤 연구실에 흰 가운을 입고 열정적으로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던, 유일하게 그의 논리에 반박하며 그를 흥미롭게 했던 한 여자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가 유일하게 호기심을 가졌던, 그리고 하룻밤의 실수로 정의하고 기억에서 지워버렸던 여자, 한서윤. 그녀는 태준의 목소리에, 자신을 알아본 그 시선에 잠시 울음을 멈췄다. 그녀의 눈에 잠시 희미한 희망이 어렸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이의 고통이 다시 그녀를 현실로 끌어내렸다. 그녀는 바닥을 기듯이 태준의 구두 끝을 잡으려 애썼다. 기억하시는군요. 제발 부탁이에요, 회장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당신만이 할 수 있어요. 강태준의 세계는 언제나 0과 1, 흑과 100, 성공과 실패로만 나뉘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그 어떤 범주로도 분류할 수 없는 존재가 나타났다. 7년 전의 인연, 낯선 아이의 사진, 그리고 자신의 발밑에서 무너져 내린 여자의 절규, 그의 철옹성 같던 마음의 벽에 그 자신도 예상치 못했던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김비서를 향해 고개를 까딱했다. 보안 요원들이 즉각 물러나고 김비서가 한서윤에게 다가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녀를 부축하려 했다. 하지만 한서윤은 그의 손길을 거부하며 오직 태준만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모든 것을 건 사람의 처절한 광기가 번뜩였다. 당신 아이예요. 그 한마디에 라운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김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강태준의 표정은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을 만큼 차갑게 굳어버렸다. 한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사진을 다시 태준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사진 속의 아이는 병색이 완연했지만 그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은 놀라울 정도로 어린 시절의 강태준을 닮아 있었다. 민준이, 우리 아들, 당신 아들이라고요. 이제 7살이에요. 7년 전 당신이 떠나고 나 혼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오열했다. 강태준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수천 개의 시나리오와 가능성을 계산하느라 복잡하게 돌아갔다. 협박, 사기, 혹은 진실. 그의 냉철한 이성은 이 모든 것이 잘 짜인 사기극일 가능성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 아주 깊은 곳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생경한 감각이 꿈틀거렸다. 아이 때문에 울부짖는 그녀의 모습, 그 절박함은 연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생생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7년 전 그가 유일하게 통제력을 잃었던 그 밤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는 한서윤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몸을 숙였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바닥에 엎드린 한서윤을 완전히 덮었다. 그는 그녀의 손에서 사진을 빼앗듯이 가져갔다.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던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사실이라면.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건조했다. 사실이라면 내 아이가 고통받는 것을 방관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는 한서윤의 턱을 잡아
강제로 고개를 들게 했다. 빗물과 눈물에 젖은 그녀의 눈이 그의 차가운 시선과 마주쳤다. 만약 이게 거짓이라면, 만약 감히 나를 상대로 이런 연극을 꾸민 거라면. 한서윤 씨, 당신은 YS그룹이 한 개인을 어떻게 파멸시킬 수 있는지 그 바닥까지 경험하게 될 거다. 그의 말은 위협이 아니었다. 그것은 냉혹한 사실의 통보였다. 한서윤은 그의 살벌한 기세에 몸을 떨었지만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스스로 일어섰다. 비록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애원하는 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어미의 눈빛이었다. 확인해. 보면 알겠죠. 지금 당장. 민준이는 시간이 없으니까. 강태준은 그녀의 그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가 평생을 쌓아 올린 논리와 이성의 벽, 그 어떤 감정의 침입도 허용하지 않았던 완벽한 방어막. 그러나 지금 그 벽은 7년 만에 나타난 한 여자와 존재조차 몰랐던 한 아이의 눈물 앞에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슴에서 울리는 이 낯선 파동의 정체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폭풍 우치는 이 밤 그의 통제된 세계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김 비서를 돌아보며 짧게 명령했다. 김 실장, 당장 내 전용 헬기 준비시켜. YS 메디컬 센터, VVIP 병동 전체를 비우고 이식센터장과 유전자 검사팀 전원 대기시키라고 해.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차가운 재벌 총재 강태준이 처음으로 논리가 아닌 정체모를 무언가에 이끌려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강태준의 개인 전용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상승했다. YS 타워의 최상층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이 폐쇄된 공간은 바깥 세상의 폭풍우 소리조차 완벽하게 차단했다. 한서윤은 젖은 코트를 움켜쥔 채 구석에 서 있었다. 그녀의 몸은 추위와 공포, 그리고 극도의 피로감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방금 전 로비에서의 절규가 모든 힘을 앗아간 듯 그녀는 탈진 상태에 가까웠다. 강태준은 그녀의 반대편에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엘리베이터의 거울형 벽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 초라하게 비치는 한서윤의 모습을 향해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YS 메디컬 센터의 비상 대응 프로토콜을 가동시키고 있었다. 유전자 검사팀, 이식센터장, 그리고 VVIP 병동의 보안 체계까지. 모든 것이 그의 명령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딩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펜트하우스의 내부가 드러났다. 그곳은 집이라기보다는 잘 꾸며진 거대한 유리 상자 같았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최소한의 가구, 그리고 도시의 야경을 압도적으로 조망하는 통유리창. 모든 것이 강태준이라는 인간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 극도로 세련되었지만 동시에 비인간적일 정도로 차가웠다. 한서윤은 그 위압감에 잠시 숨을 삼켰다. 안지. 태준이 거실 중앙의 거대한 소파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명령이었다. 그는 곧장 홈 바로 가서 위스키 대신 물 한 잔을 따랐다. 그리고 그것을 그녀에게 건네는 대신 자신이 마셨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경계하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 모든 말을 분석하고 있었다. 이제 말해. 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빼놓지 말고. 한서윤은 떨리는 다리를 애써 가누며 소파 끝에 위태롭게 걸터 앉았다. 그녀는 젖은 코트가 최고급 가죽 소파를 더럽힐까봐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시선은 태준의 차가운 눈동자에 고정되었다. 7년 전 바로 저 눈동자에 담긴 지적 호기심과 열정을 기억하고 있었다. 7년 전 여름
한서윤은 YS그룹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촉망받는 생명공학도였다. 그녀는 YS 바이오 연구소의 인턴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그곳에서 당시 그룹의 핵심 전략가이자 후계자였던 강태준을 만났다. 그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유일하게 귀를 기울여준 사람이었다. 그들의 논쟁은 밤을 새웠고 연구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지성이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뜨거운 불꽃이 튀었다. 그들의 관계는 철저히 전문적이었다. 적어도 그날 밤 전까지는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하는 작은 파티, 평소와 달리 몇 잔의 술을 마신 태준의 드물게 풀어진 모습, 그리고 그에게서 느껴지는 고독. 한서윤은 자신이 그에게 끌리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날 밤 단 한 번의 실수 혹은 운명이라고 불릴 만한 일이 일어났다. 그녀의 기억 속 태주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인간적이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강태주는 다시 얼음 같은 총수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거액의 수표와 함께 미국 유학을 제안하는 서류를 내밀었다. 한서윤 씨의 재능은 뛰어나. 하지만 불필요한 스캔들은 YS에 도움이 되지 않아. 그의 말은 어떠한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존재를 자신의 인생에서 처리하려는 통보였다. 한서윤은 수치심과 배신감에 휩싸여 그 자리에서 서류를 찍고 연구소를 뛰쳐나왔다. 그녀는 그에게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하길 원했다. 그리고 몇 주 후, 그녀는 자신의 몸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태준에게 알리려 했지만 그는 이미 YS그룹의 총수 자리에 오르며 모든 언론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연락은 비서실에 의해 차단되었고 그녀는 그저 또 한 명에 접근하려는 여자로 취급받았다.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홀로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다. 당신이 떠난 후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한서윤의 목소리가 펜트하우스의 정막을 깼다. 그녀는 과거의 기억에서 빠져나와 다시 현실의 절박함으로 돌아왔다. 당신에게 알리려 했지만 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 혼자 민준이를 낳았어요. 내 성을 따서 한민준, 내 모든 것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원망보다는 슬픔이 더 크게 담겨 있었다. 태주는 표정 변화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했다. 7년 전의 기억, 그녀의 갑작스러운 사직, 그리고 그 이후의 공백. 모든 조각들이 불길한 그림을 그리며 맞춰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왜 내 아이라고 확신하지? 7년 동안 나 없이도 잘 키웠는데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거지?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한서윤은 그의 잔인한 질문에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다시 차올랐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참아냈다. 지금은 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민준이가 아파요. 아주 많이. 그녀는 품속에서 구겨진 진단서 사본을 꺼냈다. 빗물의 일부가 번졌지만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글자는 선명했다. 3년 전에 발병했어요. 계속 치료받았지만 재발했고 이제는 어떤 항암제도 듣지 않아요.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유일한 희망은 골수 이식뿐이래요. 가족, 친척, 모든 사람의 유전자를 검사했지만 맞는 사람이 없었어요. 기증자를 기다렸지만 민준이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어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그녀는 결국 말을 잇지 못하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켰다. 강태주는 진단서를 집어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지? 세상에 아픈 아이는 많아. 왜 내가 그 아이를 도와야 하지? 그는 일부러 더 잔인하게 말했다. 그는 이 상황이 감정적인 함정이 아님을 철저한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확인해야 했다.
그의 제국은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 무너질 수 있었다. 한서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대신 맹렬한 분노와 어미의 절박한 용기가 타오르고 있었다. 당신이 상관 있으니까 마지막 희망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부의 유전자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당신의 머리카락을 검사했어요. 그녀는 7년 전 그가 연구실에 두고 갔던 넥타이 핀에 엉켜 있던 머리카락 몇 올을 비밀리에 보관해왔다고 고백했다. 민준이와 당신의 유전자는 거의 일치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런 희귀한 혈액형과 유전자 조합은 부자 관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민준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골수. 그건 바로 당신, 강태준 씨 당신의 것이라고요. 그녀의 절규가 펜트하우스를 가득 채웠다. 그것은 더 이상 애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외치는 처절한 외침이었다. 강태준은 그 순간 얼어붙었다. 당신 아들이다. 로비에서 들었던 그 한마디가 지금은 수천 개의 논리적 증거보다 더 무겁게 그의 가슴을 내리쳤다. 그의 완벽했던 통제력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듯했다. 7년 전의 하룻밤, 그가 불필요한 변수로 치부하고 지워버렸던 그 밤이 지금 그의 아들이라는 결과가 되어 돌아왔다. 그의 심장이 평소와 다른 속도로 뛰기 시작했다. 차가운 분노인지 아니면 생전 처음 느껴보는 당혹감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이 상황을 믿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자식이라는 변수는 존재하지 않았다. 하물며 죽어가는 아들이라니. 이것은 YS그룹의 총수인 그에게 닥친 가장 큰 위기이자 가장 통제 불가능한 변수였다. 그는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하며 다시 한번 차가운 이성의 벽을 세웠다. 그런 사설 검사 결과 따위를 내가 믿을 것 같나? 그는 홈바에 설치된 인터컴을 눌렀다. 김 실장, 지금 당장 YS 메디컬 유전자 검사팀 1팀 전원을 내 펜트하우스로 올려보내. 모든 장비 다 챙겨서 10분 준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전화를 끊고 한서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더 냉혹해져 있었다. 지금부터 공식적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내 집에서, 내 사람들로, 내 장비로. 결과는 3시간 안에 나올 거다. 만약 당신 말이 1%라도 틀리다면 내가 아까 한 경고 잊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는 그녀에게 한치의 희망이나 위로도 주지 않았다. 한서윤은 그의 말에 대답하는 대신 스스로 소파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젖은 코트를 벗어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렸다. 얇은 원피스 차림의 그녀는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3시간, 좋아요. 하지만 그 3시간 안에 민준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강태준 씨, 나는 당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 아들을 죽게 내버려둔 아버지로. 그 말은 강태준의 가슴에 보이지 않는 비수가 되어 꽂혔다. 아버지, 그가 평생 가장 경멸하고 증오했던 단어. 자신을 낳고도 권력 싸움의 도구로만 여겼던 냉혹했던 그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거부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 그 자신이 바로 그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그것도 자신의 존재조차 몰랐던 죽어가는 아들의 어머니 앞에서. 강태준은 대답 대신 거칠게 넥타이를 풀었다. 그는 통유리창으로 다가가 폭풍우가 몰아치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가, 그의 철옹성 같던 마음의 벽이 한서윤이라는 여자와 한민준이라는 아이의 존재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7년의 가혹한 진실이 드러난 이 밤, 그는 자신이 세운 벽 안에서
가장 격렬한 내면의 싸움을 시작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시간은 얼어붙은 듯 흘러가지 않았다. 강태준의 명령이 떨어진 지 정확히 9분 만에 YS 메디컬 센터의 최고 유전자 검사팀이 도착했다. 그들은 마치 그림자 부대처럼 소리 없이 들어와 거실 한쪽에 신속하게 임시 검사 스테이션을 설치했다. 모든 장비에는 YS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들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기계처럼 정확했다. 한서윤은 그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다 쓰러져가는 병원 복도에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던 그녀였다.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공간, 가장 첨단의 장비 앞에서 친자 관계라는 가장 원초적인 증명을 앞두고 있었다. 이 극단적인 현실의 괴리감이 그녀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다. 한서윤 씨, 체열이 필요합니다. 팀장이 정중하지만 감정 없이 말했다. 한서윤은 멍하니 팔을 내밀었다. 날카로운 바늘이 그녀의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감각에도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오직 병원에 홀로 남겨둔 민준에게 향해 있었다. 그녀는 체열이 끝나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붙잡고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간호사님, 민준이 아직 괜찮죠? 숨은 잘 쉬고 있죠? 반대편에서 강태준은 이미 체열과 구강상피 세포 채취를 마친 상태였다. 그는 어떤 망설임도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이 불확실한 상황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통제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뿐이었다. 그는 팀장에게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3시간. 하지만 난 이 시간 30분 안에 결과를 원한다. 여기서 내 눈앞에서 팀장은 짧게 고개를 숙이고는 곧장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순식간에 최첨단 유전자 분석 연구소로 변했다. 오직 기계가 돌아가는 미세한 소음만이 정적을 채웠다. 강태준은 다시 통유리창 앞에 섰다. 폭풍우는 잦아들었지만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게 회전했다. 그는 한서윤의 절박한 통화 소리를 들었다. 제발 한 번만 더. 민준이 목소리만이라도. 그녀가 수화기를 붙잡고 애원하는 모습은 그가 혐오하는 감정 과잉의 전형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그 소리가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다. 그는 아버지라는 그 낯선 단어의 무게를 현실로 느끼기 시작했다. 김 비서실장이 태준의 곁으로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이미 강태준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서윤과 한민준에 대한 1차적인 신상조사를 마친 상태였다. 회장님, 한서윤 씨는 7년 전 퇴사 후 한적한 소도시에서 생활했습니다. 3년 전 한민준 군의 발병 이후 서울로 올라왔고 현재 생활은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 실장의 보고는 언제나처럼 간결하고 사실에 입각했다. 태준은 대답 대신 턱짓으로 그를 물러나게 했다. 그에게는 그런 표면적인 정보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사실인가, 거짓인가. 그리고 만약 사실이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간은 고문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한서윤은 아예 소파에 몸을 웅크린 채 휴대폰 액정에 떠있는 민준의 사진만을 바라보며 초조하게 시간을 셌다. 정확히 이 시간 28분이 지났을 때 검사팀장이 일어섰다. 그는 봉인된 서류 봉투를 들고 강태준에게 다가왔다. 펜트하우스의 모든 공기가 그 봉투 하나에 응축된 듯 무거워졌다. 한서윤도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만약 아니라면 강태준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는 찢어버리듯 거칠게 봉투를 열었다. 그의 시선이 복잡한 수치와 분석표가 적힌 결과지를 빠르게 훑어내렸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서류의 가장 마지막 줄, 친자 관계 확률 99.9998%라는 문장에 못 박혔다. 0과 1로만 이루어진 그의 세계에 99.9998%라는 절대적인 수치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그의 벽을 내리쳤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거대한 혼돈이 그의 내면을 휩쓸었다. 아들. 그에게 아들이 있었다. 그것도 죽어가는 아들이. 7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자신의 피부치. 그가 느낀 감정은 기쁨이나 감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완벽한 통제 밖의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한 당혹감, 그리고 그 생명이 꺼져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정체 모를 분노였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10배는 더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한서윤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일어나.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었다. 지금 당장 민준이가 있는 병원으로 간다. 한서윤은 그 말의 의미를 즉각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김 실장, 태준의 목소리가 펜트하우스를 울렸다. 지금 즉시 YS 메디컬 센터 VVIP 병동 20층 전층을 봉쇄해 외부인 출입 일절 금지. 국내 최고의 소아 혈액종양 전문의 최인석 박사팀 전원을 지금 당장 병원으로 소집해 1시간 내로 이식 수술 준비를 마쳐. 그는 한서윤에게 외투를 던지듯 건넸다. 내 차가 아래 대기 중이다. 내일 아침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골수가 그 아이와 맞는지 검사한다. 한서윤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녀는 무어라 말을 하려 했지만 태주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감사는 필요 없어. 그 아이는 YS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일지도 모르는 존재다. YS의 것을 지키는 건 내 의무다. 그는 여전히 감정을 숨긴 채 오직 의무와 소유의 논리로 상황을 규정하려 했었다. 그들의 이동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민준이 입원해 있는 병원은 서울 외곽의 낡은 종합병원이었다. 강태준의 방탄 마이바흐가 병원 응급실 앞에 멈춰섰을 때 병원의 모든 의료진이 놀라 뛰쳐나왔다. 한서윤은 차가 멈추자마자 문을 열고 뛰쳐나가 아들의 병실로 달려갔다. 강태준은 차에서 내려 한서윤이 달려간 복도를 바라보았다. 소독약 냄새와 고통의 신음이 뒤섞인 그곳은 그가 사는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그가 병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처음으로 한민준을, 자신의 아들을 직접 보게 되었다. 병약한 아이. 그것이 그의 첫인상이었다. 7살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작고 마른 아이가 창백한 얼굴로 수많은 링거라인을 꽂은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감은 눈, 굳게 담은 입술선은 놀라울 정도로 자신을 닮아 있었다. 한서윤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민준아, 엄마 왔어. 이제 괜찮아, 아빠가, 라고 속삭이며 울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겁고 낯선 것이 치밀어 올랐다. 이성으로 억누를 수 없는 원초적인 감정의 파동이었다. 그는 그 감정의 정체를 애써 외면하며 함께 온 YS 메디컬 팀에게 지시했다. 당장 VVIP 이동용 인큐베이터로 옮겨 YS 메디컬로 이송한다. YS 메디컬 센터는 이미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20층 전체는 강태준의 사설 경호팀에 의해 봉쇄되었고 최인석 박사팀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대기 중이었다. 민준이는 도착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져 각종 검사를 받기 시작했다. 강태준 역시 곧바로 골수 적합성 검사를 위한 체열에 들어갔다. 몇 시간 후 최인석 박사가 굳은 표정으로 태준의 앞에 섰다. 회장님, 기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약간 떨렸다. 회장님의 골수와 한민준 군의 골수가 100% 일치합니다. 이 정도로 완벽한 일치율은 정말 하늘이 도운 겁니다. 당장 수술 일정을 잡겠습니다. 한서윤은 복도에 주저앉아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오열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기뻐하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냉철했다. 수술 준비해. 하지만 그 전에 김 실장. 그는 김 비서를 불렀다. 뭔가 이상해. 그의 직감이 경고등을 울리고 있었다. 단순한 백혈병이 아닐 수도 있어. 민준이의 3년간의 모든 병원 기록, 한서윤 씨의 7년간의 모든 행적,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3년 전 민준이가 처음 발병했을 당시의 주치의, 처방약, 거주 환경,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 YS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나는 우연을 믿지 않아. 내 아들이 왜 하필 지금 이렇게 죽어가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김 실장의 조사는 신속하고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YS의 정보팀은 국가정보원 못지않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민준이의 초기 진료 기록을 확보했, 그리고 거기서 첫 번째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민준이의 초기 혈액 검사 결과지에는 중금속 중독 의심이라는 소견이 적혀 있었지만 불과 며칠 뒤 그 소견은 단순 유전성 빈혈로 수정되어 있었다. 수정한 의사는 6개월 뒤 돌연 사직하고 해외로 이민을 갔습니다. 거액의 돈이 그의 차명 계좌로 입금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김 실장이 밤늦게 태준에게 1차 보고를 올렸다. 태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 돈의 출처는 추적 중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김 실장은 두 번째 자료를 태블릿에 띄웠다. 한서윤 씨와 민준 군이 3년 전부터 1년 전까지 살았던 아파트입니다. 재개발 직전의 낡은 아파트였는데 최근 그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원인 모를 질병이 급증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소아 백혈병 발병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그 아파트, 건설사가 어디지? 강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표면적으로는 영세한 건설사지만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한 결과 그 건설사의 실소유주는 태영개발이라는 유령 회사였습니다. 김 실장이 마지막 보고를 올렸다. 강태준의 주먹이 단단하게 쥐어졌다. 태영개발. 그 이름은 강태준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름이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숙부이자 YS그룹의 호시탐탐 노리는 2인자 강민혁 부회장의 차명회사 중 하나였다.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공격이었다. 강태준은 그제야 모든 조각을 맞출 수 있었다. 숙부 강민혁은 7년 전 자신의 유일한 약점일 수도 있었던 한서윤의 존재를 알아챘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까지는 몰랐을 터. 그러다 최근 태준의 후계 구도에 위협을 느낀 민혁이 태준의 과거를 정리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아마도 한서윤을 조용히 처리하기 위해 그녀가 사는 아파트에 환경 독소를 유출시키는 방식으로 자연스러운 병사를 위장하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몰랐을 것이다. 그 공격이 한서윤이 아닌 그곳에 함께 살고 있던 강태준의 아들에게 치명타를 입힐 줄은. 강태준은 병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 마스크에 의지해 잠들어 있는 작은 아이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존재조차 몰랐던 아들. 그 아들이 자신의 권력을 노린 추악한 암투 속에서 자신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다. 김 실장. 태준의 목소리는 지하실의 냉기처럼 차가웠다. 강민혁 부회장. 그자의 모든 것을 털어 먼지 하나까지. 차가운 재벌 총재의 가슴에 얼어붙어 있던 벽이 아들의 고통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는 따뜻한 온기가 아닌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이식 수술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복수를 위한 보이지 않는 손과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YS 메디컬 센터 20층 VVIP 병동은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차단된 섬이 되었다. 복도는 강태준의 사설 경호원들에 의해 통제되었고 공기 중에는 멸균 소독약 냄새만이 희미하게 감돌았다. 한민주는 1인 무균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수술 날짜는 가장 빠른 시일 내로 잡혔지만 그 전까지 아이의 위태로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강태준은 지난 이틀 동안 펜트하우스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병동 내에 마련된 자신의 임시 집무실에 머물렀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아들의 병실 유리창 밖에서 보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유리 너머의 작은 생명체를 바라보았다. 7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아들,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 그의 머릿속에서는 강민혁이라는 이름이 맴돌았다. 숙부의 추악한 야망이 자신의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은 그의 얼어붙은 감정을 녹이는 대신 끓어오르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분노의 밑바닥에는 7년 동안 이 아이를 모르고 살았다는, 그리고 그들을 위험 속에 방치했다는 무거운 죄책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한서윤은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다 깨달을 반복했다. 그녀의 얼굴은 극도의 피로로 창백했지만 민준이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녀는 아이가 미세하게 뒤척일 때마다 반사적으로 일어나 유리창에 손을 대고 알아들을 수 없는 위로의 말을 속삭였다. 태주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가 기억하는 그의 어머니는 늘 화려했지만 차가웠다. 아들인 자신을 YS그룹의 후계자로 만들기 위한 도구로만 대했다. 하지만 한서윤은 달랐다. 그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들을 위해 세상과 맞서 싸웠다.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 처절한 모성애에 경외감 비슷한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때였다. 병실 안에 민준이가 천천히 눈을 떴다. 오랜 약물 투여로 초점은 흐릿했지만 아이는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처음 마주친 것은 유리창 밖에 서 있는 낯설고 거대한 남자 강태준이었다. 아이는 겁을 먹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새약하지만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가만히 응시했다. 그 시선이 마주친 순간 강태준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자신을 쏙 빼닮은,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순수함이 담긴 눈빛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무균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호복을 입는 절차도 무시한 돌발 행동이었다. 회장님. 간호사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아이의 침대로 다가갔다. 한서윤도 그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다. 태주는 침대 옆에 멈춰 섰다. 평생 수조 원의 계약을 좌지우지하고 수천 명의 운명을 결정해온 그였지만 지금 이 작은 아이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모든 논리와 계산은 이 작은 생명체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었다. 누구세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고 갈라졌다. 태주는 말은 입술을 열었지만 아빠라는 단어가 차마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이의 마른 뺨을 자신의 거칠고 차가운 손으로 쓸어보려다 망설이며 거두었다. 그 망설임, 강태준의 인생에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망설임이 그의 마음의 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민준아, 한서윤이 다가와 아이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 아저씨는 누구야? 민준이의 순진한 물음에 서유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태준은 대답 대신 아이의 침대 머리맡에 놓인 낡은 그림책을 집어들었다. 하늘을 나는 고래, 표지는 닳아서 해져 있었고 곳곳에 작은 손때가 묻어 있었다. 그는 그림책 옆에 놓인 털실로 서투르게 만들어진 작은 거북이 인형도 보았다. 그것은 한서윤이 민준이가 항암 치료를 받을 때 병실에서 밤새워가며 직접 만든 것이 분명했다. 이 낡은 책과 서툰 인형, 그것은 지난 7년간 그들이 버텨온 삶의 무게이자 서로에 대한 사랑의 증거였다. 강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세게 쥐었다. 자신이 펜트하우스에서 수조 원짜리 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때 자신의 아들은 이 낡은 그림책을 읽으며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견디고 있었다. 자신이 최고급 만찬을 즐기고 있을 때 한서윤은 병원 간이 침대에서 털실 인형을 만들며 밤을 새우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의 얼음 같던 심장이 그 죄책감과 알 수 없는 연민, 그리고 끓어오르는 보호 본능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차가운 재벌 총재는 없었다. 그저 7년 만에 아들을 찾은,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음의 문턱에 세운 어리석은 아버지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그는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내가 반드시 널 살릴 거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강태준의 세계는 완벽하게 재편되었다. YS그룹도 권력도 돈도 아니었다. 오직 저 작은 아이, 한민준의 생명, 그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이자 존재 이유가 되었다. 그의 차가웠던 벽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들을 지키기 위한 강철보다 단단한 의지가 솟아올랐다. 바로 그 시각, YS그룹 본사 빌딩 40층 부회장실, 강민혁은 자신의 앞에 선 비서에게서 보고를 받으며 격노하고 있었다. 찾았다고? 그 계집과 아이까지.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한서윤의 존재를 최근에야 알게 되었고 그녀가 조용히 사라지기를 바라며 그녀가 사는 낡은 아파트에 작업을 지시했다. 그는 그저 귀찮은 과거의 흔적을 지우려 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강태준의 핏줄이라고? 심지어 지금 YS 메디컬의 VVIP로 입원 중이라고? 강민혁은 책상을 내리쳤다. 멍청한 놈들. 이를 이따위로 처리해? 귀찮은 벌레 하나 잡으려다 호랑이 새끼를 불러들인 셈이잖아. 그는 조카인 강태준이 얼마나 냉혹하고 철저한 인간인지 잘 알고 있었다. 만약 태준이 이 모든 일의 배후를 알게 된다면 강민혁은 위기감을 느꼈다. 강태준에게 아들이라는 약점이 생긴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아들은 YS그룹의 유일한 적법한 후계자가 될 수도 있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모든 것을 저 어린아이가 단번에 빼앗아갈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안 돼. 이대로 둘 순 없어. 그는 즉시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YS 메디컬은 강태준의 요새였다. 외부에서의 공격은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내부에서 무너뜨려야 했다. 그는 비밀리에 유지해온 자신의 자산을 떠올렸다. YS 메디컬 센터의 이식 연구팀 소속 수석 연구원 닥터조. 그는 강민혁의 막대한 연구비 지원을 받으며 그의 비밀스러운 생명공학 프로젝트를 수행해온 인물이었다. 강민혁은 보안회선을 통해 닥터조에게 연락했다. 조 박사, 내 도움이 필요할 때라고 했지.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는 닥터조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YS 메디컬 센터장 자리와 막대한 부. 그리고 그 대가로 요구한 것은 단 하나였다. 이식 수술을
실패하게 만들어.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너무 티나게 하진 마. 의료사고인 것처럼 혹은 거부 반응인 것처럼 강태준의 골수가 오히려 아이를 죽이는 독이 되도록 만들어. 할 수 있겠나? 전화기 너머의 닥터조는 잠시 침묵했다. 의사로서의 양심과 거대한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했다. 하지만 강민혁의 제안은 너무나도 달콤했다.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아이의 상태가 워낙 위중하니 불행한 사고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닥터 조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대답했다. 강민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강태준이 찾은 단 하나의 희망, 그 희망을 가장 절망적인 방식으로 짓밟아 버릴 계획을 세웠다. 같은 시각 YS 메디컬 센터 지하 5층 중앙검체관리실. 강태준의 골수 적합성 검사를 마친 검체와 이식을 위해 채취된 그의 골수 원액이 보관된 특수 냉동고가 있는 곳이었다. 늦은 밤 출입 권한을 가진 닥터조가 하얀 가운을 입고 그곳으로 들어섰다. 그는 사방을 둘러본 후 강태준의 이름표가 붙은 골수 보관 용기를 꺼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주사기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이식 거부 반응을 극대화할 치명적인 면역 억제제가 들어있었다. 병실에서 강태준은 처음으로 아들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손에서 전해지는 미약한 온기가 그의 심장을 채웠다. 그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유리창 밖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맹세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이 아이를 지켜내겠다고.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그가 아들에게 건네주려 하는 생명이 바로 그 순간 가장 어두운 배신의 손에 의해 죽음으로 오염되고 있었다는 것을. 수술실 앞의 복도는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강태준과 한서윤은 붉게 켜진 수술 중이라는 램프만 멍하니 바라보며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다. 강태준은 평소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었지만 그의 굳게 담은 턱선과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은 그가 느끼는 극도의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한서윤은 의자에 웅크린 채 두 손을 모아 쉴 새 없이 기도했다. 몇 시간이 지옥처럼 흘러간 후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최인석 박사가 지친 얼굴로 걸어 나왔다. 그의 표정은 성공의 기쁨이 아닌 무겁고 혼란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한서윤이 먼저 그에게 달려갔다. 선생님, 민준이는요? 수술은 잘 됐죠? 그렇죠? 최 박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복잡한 표정으로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이식 수술 자체는 절차대로 끝났습니다. 회장님의 골수는 분명히 민준 군에게 주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망설임으로 무거워졌다. 수술 직후 아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 거부 반응입니다. 거부 반응이라니요. 한서윤이 절규했다. 100% 일치한다고 하셨잖아요. 기적이라고 하셨잖아요. 최 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런 반응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마치 주입된 골수가 생명을 살리는 약이 아니라 아이의 몸을 공격하는 독처럼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서 쇼크 상태를 잡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강태준을 감싸고 있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는 최 박사에게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한서윤을 지나쳐 중환자실 유리창으로 다가갔다. 어제 그가 손을 잡아주었던 그 작은 아이가 지금은 수많은 기계에 둘러싸인 채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몸이 경련하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아들이, 그가 생명을 주려 했던 아들이 그의 골수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다. 이 끔찍한 모순. 그는 3년 전의 진료 기록, 중금속, 중독, 그리고 숙부, 강민혁의 존재를 떠올렸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의료사고도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공격의 연장이었다. 강태준은 눈을 감았다. 그의 내면에 있던 마지막 감정의 파편, 7년 동안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7일 동안 싹텄던 희미한 온기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시베리아의 빙하보다 더 차갑고 단단한 무서운 분노가 자리 잡았다. 그것은 뜨겁게 폭발하는 분노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얼려버리고 파괴하는 지독히도 냉정한 총재의 진노였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빛을 마주한 최 박사와 간호사들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인간적인 고뇌나 슬픔이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것을 파괴하려는 적을 향한 서늘한 살기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김 실장. 그의 목소리는 귓속말처럼 낮았지만 복도 전체를 울릴 만큼 위압적이었다. 그림자처럼 대기하고 있던 김 비서실장이 즉시 그의 곁에 섰다. 회장님, 지금 이 순간부로 YS 메디컬 센터 20층 VVIP 병동과 지하 5층 검체 관리실, 그리고 수술실에 관련된 모든 인원의 출입 기록과 CCTV 영상을 확보해 단 1초의 빈틈도 없이 알파팀 전원 투입해 알파팀 YS 그룹의 핵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강태준이 직접 관리하는 사설 정보 및 보안팀이었다. 그들의 존재는 그룹 내에서도 극소수만 아는 비밀이었다. 그들은 법이나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강태준의 명령만을 수행하는 그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다. 그리고 태준은 말을 이었다. YS 그룹 전체에 대한 긴급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 명목은 비용 절감 및 구조 조정이다. 하지만 실제 목적은 강민혁 부회장의 모든 자금 흐름, 법인 카드 내역, 그가 접촉한 모든 인물, 그가 관여한 모든 차명 계좌를 샅샅이 뒤지는 거다. 태형 개발을 포함해서 먼지 한 톨이라도 찾아내. 김 실장은 그 명령의 의미를 즉각 알아차렸다. 이것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다. 전쟁 선포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김 실장이 사라지자 복도에는 강태준과 절망에 빠진 한서윤, 그리고 어쩔 줄 모르는 의료진만이 남았다. 한서윤은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태준 씨, 지금 무슨... 민준이가 위험한데 지금 감사가 다 무슨 소용이에요. 당신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그녀는 그가 다시 차가운 재벌 총수로 돌아가 아들의 생명을 포기했다고 생각했다. 강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차가운 시선에 한서윤은 저도 모르게 팔을 놓쳤다. 한서윤 씨. 그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 같았다. 민준이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누군가가 내 아들을, 그것도 내 손으로 죽이려 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당신은 몰라. 그가 말을 이었다. YS 그룹이라는 정글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내가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인간인지. 그는 자신의 임시 집무실로 향했다. 당신은 여기서 민준이 곁을 지켜. 그게 당신이 할 일이야. 나머지는 내가 한다. 한서윤은 그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7년 전 알았던 그 열정적인 연구원, 그리고 며칠 전 아들 앞에서 망설이던 그 남자는 사라졌다. 지금 그녀가 보는 것은 자신의 제국과 자신의 핏줄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는 무자비한 포식자였다. 그녀는 그 힘의 거대함에, 그리고 그 힘이 품은 위험한 냉혹함에 전율했다. 강태준의 임시 집무실은 순식간에 YS 그룹의 비상지휘 통제실 워룸으로 변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설치되고
알파팀이 수집한 실시간 정보들이 화면을 채웠다. YS 메디컬 센터의 모든 CCTV 영상, 출입 기록, 강민혁의 지난 1년간의 모든 통신 기록과 자금 흐름이 분석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섰다. 그의 눈은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롭게 데이터를 쫓았다. 시간은 분 단위가 아니라 초 단위로 흘러갔다. 찾아내. 그의 낮은 명령이 방안을 울렸다. 한편 강민혁 부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값비싼 와인을 음미하고 있었다. 그는 닥터 조로부터 아이가 위중하다는 비밀 보고를 받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강태준의 핏줄은 사라질 것이고 강태준은 아들을 죽인 아버지라는 치명적인 낙인이 찍힐 터였다. YS그룹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것이 될 것이었다. 그때 그의 비서가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부회장님, 지금 그룹 전체에 긴급 내부 감사가 떨어졌습니다. 알파팀이 움직였습니다. 부회장님의 모든 법인 카드가 정지되고 태영 개발의 자금 흐름이 전면 조사받고 있습니다. 와인잔이 강민혁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박살이 났다. 뭐라고? 강태준. 그놈이 감히. 강민혁은 당황했다. 고작 아이 하나가 죽어가는 것 가지고 그룹 전체를 뒤집어 엎는다고? 그는 태준이 이 정도로 빠르고 과감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즉시 닥터조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미 YS 메디컬 센터의 모든 통신은 태준의 통제하에 감청되고 있었다. 워룸에서 강태준은 냉정한 눈으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병원 내부 CCTV다. 알파팀 요원이 보고했다. 수술 전날 밤 11시 43분, 지하 5층 검체관리실입니다. 화면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한 남자가 특수 냉동고에 접근하는 모습이 흐릿하게 잡혔다. 남자는 주위를 살핀 후 강태준의 이름이 적힌 검체 용기를 꺼냈다. 확대해. 태준이 명령했다. 화면이 확대되자 남자가 주머니에서 작은 주사기를 꺼내 용기에 무언가를 주입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그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의 얼굴이 카메라에 선명하게 잡혔다. 이자, 누구지? 김 실장이 즉시 신원 조회를 실행했다. 조성훈 박사, 이식 연구팀 소속 수석 연구원입니다. 이번 이식 수술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강태준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다. 그자의 계좌 당장 조회해. 몇 초 뒤 다른 화면에 닥터조의 개인 계좌 내역이 떠올랐다. 그리고 오늘 아침 수술이 시작되기 직전 거액의 돈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그의 스위스 비밀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나타났다. 이 페이퍼 컴퍼니 자금 출처 추적해 알파팀의 해커가 몇 개의 방화벽을 뚫고 자금의 원천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수십 개의 회사 이름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출처가 드러났다. 태영개발, 강민혁 부회장의 차명회사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숙부 강민혁이 닥터조를 매수해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 했다. 그것도 자신의 골수를 이용해서 강태준은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그의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세게. 그는 스크린 속 닥터조의 얼굴을 그리고 강민혁의 사진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김 실장, 네, 회장님, 닥터조, 지금 당장 산채로 내 앞에 데려와. 경찰이나 보안팀이 아니라 알파팀이 직접 그 어떤 소리도 새어나가지 않게. 차가운 재벌 총재의 지옥 같은 반격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태준의 임시 집무실, 워룸의 공기는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YS 메디컬 센터의 내부와 YS 그룹의 복잡한 자금 흐름을 동시에 비추고 있었다. 강태주는 넥타이가 풀어진 셔츠 차림으로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목적의식으로 번뜩이는 무섭도록 냉정한 이성만이 존재했다. 방문이 열리고 알파팀 요원 2명에게 양팔이 붙잡힌 닥터조가 끌려 들어왔다. 그는 이미 공포에 질려 다리가 풀린 상태였다. 그는 YS 그룹 총수의 사설팀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법 위에 군림하는 강태준의 그림자였다. 닥터조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그냥. 그가 변명을 늘어놓으려던 순간 강태준이 손을 들었다. 그 단순한 동작 하나의 방 안에 모든 소리가 멎었다. 강태준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그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숙였다. 그의 눈은 분노가 아닌 완전한 무의 상태였다. 오해. 강태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낮았지만 닥터조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태준은 옆에 있던 태블릿을 집어들어 그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지하 5층 검체 관리실의 CCTV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다. 주사기를 든 그의 모습. 이것도 오해인가? 닥터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검체 안정화. 태준이 다른 화면을 가리켰다. 태영 개발에서 그의 스위스 비밀 계좌로 이체된 거액의 자금 내역이었다. 이건 내 아들의 목숨값인가? 닥터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강태준은 그의 머리채를 잡아 강제로 고개를 들게 했다. 나는 네가 왜 그랬는지 관심 없어. 강민혁이 시켰겠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그의 차가운 손가락이 닥터 조의 목을 올가매는 듯했다. 내 아들에게 무엇을 주입했지? 실험용 면역 억제제 XG7입니다. 닥터 조는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실토했다. 일반적인 거부 반응이 아니라 이식된 골수 세포 자체를 변형시켜 숙주를 공격하게 만드는 아직 임상도 거치지 않은 해독제는 강태준이 그의 말을 잘랐다. 해독제는 없습니다. 다만 기량제가 있습니다. 제가 개발한. 하지만 그것도 너무 위험해서 강태준은 즉시 김 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 실장이 닥터조를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최인석 박사에게 가. 네가 주입한 약물 그리고 그 기량제에 대해 1초도 틀리지 말고 전부 설명해. 태준은 닥터조의 멱살을 움켜쥐고 자신의 눈앞까지 끌어당겼다. 조성훈 박사, 잘 들어. 그의 목소리는 이제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내 아들이 살면 넌 살아. 하지만 내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지워주지. 그는 닥터조를 김 실장에게 던져버렸다. 닥터조는 알파팀에게 이끌려 중환자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최인석 박사팀에게 자신이 저지른 짓을 그리고 유일한 해결책인 기량제 투여 프로토콜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최 박사는 의사로서의 분노와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 사이에서 고뇌하며 즉시 새로운 처방을 준비했다. 한서윤은 유리창 너머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저 끔찍한 남자가 이제 아들을 살릴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는 아이러니에 몸을 떨었다. 강태준은 중환자실 입구에서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았다. 한서윤의 절망적인 시선이 그에게 닿았지만 그는 어떤 위로도 건네지 않았다. 그는 의료진에게 아들의 생명을 맡겼다. 이제 그는 두 번째 전선으로 향해야 했다. 그는 재킷을 걸치며 워룸을 나섰다.
그의 얼굴은 다시 완벽한 총재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본사로 간다. 강민혁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회 전원을 소집해 YS그룹 본사 50층 대형 이사회실 새벽 6시라는 비상식적인 시간에 긴급 소집된 이사들은 불만과 불안이 가득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강민혁 부회장은 가장 상석에 앉아 애써 여유로운 척했지만 그의 눈은 초조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부터 시작된 감사의 칼날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고작 경영권 다툼의 일환일 뿐 자신의 진짜 범죄가 드러났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강태준 회장,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인가? 새벽부터 이사들을 불러 모으고 자네 아들이 위중하다는 얘기는 들었네만 사적인 감정으로 그룹을 흔들어서야 쓰나 강민혁이 선제 공격을 날렸다. 다른 이사들도 웅성거리며 동조했다. 그때 이사회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섰다. 그는 평소에 완벽한 슈트 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회의실의 온도를 몇 도는 낮추는 듯했다. 그는 단상으로 걸어가 의장석에 앉는 대신 그 앞에 섰다. 그는 그곳에 모인 모든 이사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민혁을 차갑게 응시했다. 사적인 감정이라 하셨습니까, 부회장님? 강태준의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제 아들이 YS그룹의 유일한 적통 후계자가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사들이 술렁였다. 후계자라는 단어에 강민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그 이유는 태준이 리모컨을 눌렀다. 뒤쪽에 거대한 스크린에 닥터조가 워룸에서 모든 것을 자백하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YS 메디컬 센터의 수석 연구원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제 아들의 몸에 치명적인 독을 주입했기 때문입니다. 영상 속에서 닥터조가 강민혁 부회장의 이름을 언급하는 순간 회의실은 얼어붙었다. 거짓말. 저건 조작된 거야. 내 놈이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강민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는 태준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증거도 없는 저런 미치광이의 말 하나로 날 모함하는 건가. 그리고 저 아이가 정말 내 놈의 핏줄이라는 증거는 어디에 있지? 강태준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김 실장에게 눈짓했다. 김 실장이 모든 이사에게 서류를 한 장씩 배포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 친부 확률 99.9998%, 강민혁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졌다. 이사들의 시선이 경악과 경멸로 바뀌어 그에게 향했다. 강태준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스크린에 두 번째 증거를 띄웠다. 태영개발에서 닥터조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자금 내역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3년 전 민준이가 살던 아파트의 환경 오염 보고서와 그 배후에 태영개발이 있었다는 증거까지. 3년 전 제 아들을 처음 병들게 만들었고 어제는 제 손으로 제 아들을 죽이게 만들려 하셨습니다. 이 계자식. 모든 것이 드러나자 강민혁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단상을 향해 달려들며 태준에게 주먹을 날리려 했다. 전부 내 것이었어. YS는 내 것이어야 했다고. 너와 내 놈의 더러운 핏줄인 그 꼬마 놈만 없었더라면. 그의 광기 어린 외침이 회의실을 울렸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태준에게 닿지 못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대기하고 있던 알파팀 요원들이 순식간에 그를 제압했다. 그리고 그들 뒤로 검찰 특수수사팀이 들어섰다. 강태준은 이미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긴 상태였다. 강민혁 씨, 살인미수 및 교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민혁은 요원들에게 팔이 꺾인 채 끌려나가면서도 강태준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강태준, 너도 나처럼 될 거야.
내 놈도 내 아버지를. 그의 말은 문이 닫히며 끊겼다. 이사회실에는 완전한 침묵만이 남았다. 이사들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강태준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YS 메디컬에 남아있던 김 실장에게서 온 짧은 문자 메시지였다. 기량제 투여 성공, 바이탈 안정화, 위기 넘겼습니다. 강태준은 천천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하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가장 큰 적이 무너졌지만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 따윈 없었다. 그는 그저 지독한 피로감을 느꼈다. 그는 2개의 전선에서 승리했다. 아들의 생명을 지켰고 자신의 제국을 지켰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영혼 일부가 얼어붙어 부서져 버렸음을 깨달았다. 그는 멍하니 서 있는 이사들을 돌아보았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떨림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돌아가야 했다. 총재의 자리가 아닌 7년 만에 찾은 아들의 곁으로. 강민혁의 광기 어린 저주가 귓가에서 사라진 뒤에도 강태준은 한동안 이사회실을 떠나지 못했다. 그는 텅 빈 의장석에 주저앉듯 기댔다. 며칠간의 긴장, 분노, 그리고 방금 전 터뜨린 격렬한 반격이 끝나자 지독한 피로감이 댐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는 2개의 전선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그 승리는 너무나 많은 상처와 희생을 동반했다. 동이 트는 하늘을 배경으로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발신자가 최인석 박사였다.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기량제가 아이의 몸에서 완벽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혈액 내 독소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이식된 골수가 드디어 정상적으로 생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아이는 살았습니다. 태준은 수화기를 든 채 눈을 감았다. 살았다. 그 한마디가 얼어붙었던 그의 심장을 관통하는 유일한 온기였다. 그는 수고했소라는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더 이상 총재로서의 위엄을 유지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섰다. YS 그룹의 정화 작업, 강민혁의 잔당 처리, 이사회의 동요. 그 모든 것이 지금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20층 VVIP 병동에 돌아왔을 때 복도는 새벽의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한민주는 수많은 기계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어제와는 달리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아이의 가슴이 일정하게 오르내리는 것이 보였다. 한서윤은 유리창에 이마를 댄 채 그 모습을 넋나간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태준은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어떤 위로의 말도 사과의 말도 찾지 못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그녀처럼 유리창 너머의 작은 생명체를 바라보는 것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한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완전히 잠겨 있었다. 살았대요. 우리 민준이. 알고 있어. 태준이 낮게 대답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7년의 오해와 고통, 그리고 며칠간의 지옥 같았던 시간을 함께 견뎌낸 2사람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7년 전의 남녀도 차가운 재벌 총재와 절박한 미혼모도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한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였다. 그 후 몇 달이 흘렀다. YS 그룹은 강태준의 냉혹한 결단력 아래 대대적인 청소 작업에 들어갔다. 강민혁과 연루된 모든 임원은 가차없이 해임되었고 그의 추악한 비자금과 차명 회사들은 모두 사회에 환원되었다. 태영개발이 오염시킨 소도시의 아파트 단지는 전면 철거 후 YS 그룹의 기부로 국내 최대 규모의
소아암 전문 병원이 세워지는 부지가 되었다. 강태준은 피도 눈물도 없는 총수라는 별명을 다시 한번 입증했지만 그가 휘두른 칼날은 오직 부패한 곳만을 향했다. 닥터존은 자신의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아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이 참작되어 검찰에 자수하는 조건으로 감형을 받았다. YS그룹은 거대한 폭풍을 맞았지만 역설적으로 그 폭풍은 썩은 뿌리를 도려내고 더 단단한 땅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폭풍의 중심에서 한민주는 기적처럼 회복하고 있었다. 무균실에서 일반 병실로 그리고 마침내 YS 메디컬 센터의 정원으로 산책을 나올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다. 아이의 창백했던 뺨에 서서히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그 시간을 쪼개어 매일같이 병원을 찾았다. 그는 여전히 슈트 차림이었고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더 이상 유리창 밖에서 서성이지만은 않았다. 그는 민준의 병실에 앉아 산더미 같은 서류를 검토하면서도 힐끔힐끔 아이의 눈치를 살폈다. 그는 아버지라는 역할이 태어나서 처음이었기에 모든 것이 서툴렀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논리적인 선물이라 생각하며 YS그룹 소아 주주 펀드 가입 증서를 민준에게 내밀었다. 민준이는 그 복잡한 서류를 빤히 보다가 고개를 돌려버렸다. 한서윤은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태준 씨, 민준이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라 아빠가 필요한 거예요. 다음 날 강태준은 검은색 슈트 차림으로 어색하게 거대한 곰 인형을 들고 나타났다. 병동의 모든 간호사와 의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랐지만 그는 태연하게 인형을 민준의 침대에 놓았다.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손으로 곰인형의 코를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7살 아이와 37살 아버지가 나눈 첫 번째 교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퇴원하는 날, 강태준은 모든 일정을 비우고 직접 병원을 찾았다. 그는 7년 전 한서윤에게 주려다 거절당했던 미국행 비행기표 대신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이게 뭐죠? 한서윤이 경계하며 물었다. 혼인신고서? 논리적으로 생각했소. 태준이 여전히 딱딱한 어조로 말했다. 민준이는 내 아들이고 YS의 후계자다. 아이는 안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랄 권리가 있소. 법적인 울타리는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호막이요. 그의 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한서윤은 그 차가움 속에 숨겨진 의도를 읽었다. 이것은 그의 방식대로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이었다. 한서윤은 혼인 신고서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태준 씨, 당신은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군요. 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난 계약이나 법적인 보호막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난 민준이에게 가족을 주고 싶어요. 당신이 그걸 줄 수 없다면 이 서류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그에게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그를 당당하게 마주 보았다. 강태준은 그 당당한 시선 앞에서 처음으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렸다. 권력과 계약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던,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잃었던 아버지. 그는 강민혁의 마지막 저주를 떠올렸다. 너도 네 아버지를. 그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혼인신고서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주면 되겠소. 그가 마침내 항복하듯 말했다. 가족,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한서윤은 그제야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몇 달 후,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어느 주말. 강원도 바닷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별장이었다. 그곳은 강태준이 유일하게 안식을 취하는 장소였다. 넓은 잔디밭에서 이제는 건강을 되찾아보리 통통해진 민준이가
작은 네발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아빠, 아빠, 나 좀 봐요. 페달 밟았어. 강태주는 슈트 대신 편안한 스웨터를 입고 잔디밭에 무릎을 꿇은 채 자전거를 잡아주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YS의 총재가 아니었다. 그래, 민준아, 잘한다. 앞을 봐야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는 그가 평생 내본 적 없는 따뜻한 웃음기가 묻어났다. 민준이가 비틀거리자 그는 재빨리 아이를 안아 올렸다. 한서윤은 테라스의 흔들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7년의 고통이나 절박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평온한 행복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와 혼인 신고서를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그 어떤 부부보다 더 단단한 신뢰로 묶여 있었다. 태주는 민준이를 목마 태우고 그녀가 있는 테라스로 걸어왔다. 엄마, 나 하늘 날았어. 민준이의 외침에 서윤이 웃음을 터뜨렸다. 태주는 민준이를 내려놓고 그녀의 옆에 섰다. 그는 말없이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의 어깨에 기댔다. 강태주는 자신의 품에 안긴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그의 심장을 둘러싸고 있던 얼음의 벽, 그 어떤 감정도, 그 어떤 인간도 들여보내지 않았던 그 차가운 벽, 그 벽은 7년 만에 나타난 한 여자와 그 여자가 아이 때문에 흘린 눈물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 벽이 무너진 자리에 그는 더 강하고 견고한 새로운 벽을 세웠다. 그것은 더 이상 세상과 자신을 분리하는 차가운 빙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외부의 모든 폭풍으로부터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는 따뜻한 울타리이자 견고한 성정이었다. 차가운 재벌 총재는 죽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아이의 아버지, 한 여자의 남자가 태어났다.